건강한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오늘 하태상 그리니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게 또 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찍어봤어요, 머리로. 자연 기반 솔루션이면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덜 인공적이고 좀 더 친환경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맞췄나요? 네. 영어로 한다고 하면 이제 Nature Based Solution이라 해가지고 NBS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연 기반 솔루션은 환경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연 보호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례는 아주 친숙해요. 우리가 지금 나무 심는 조림하고 재조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탄지의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생농업도 같이 있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나무 심는 거 이탄지 복원이 뭘까요? 이산화탄소. 그 열대 지방에 보면 예. 그 흙 속에 이탄층이라는 그 탄소를 포집한 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막 개발하면 이제 약간 포집된 CO2가 방사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복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 토양 보존 이런 네, 측면인가? 토양 보존도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농업 이런 네. 것들. 네. 그래서 이 MBS는 처음에는 2008년에 그 월드뱅크 보고서에서 처음 이제 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3월에 이제 유엔 환경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정의가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사회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 수단이죠. 이제 뭐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아니 관리 복원 등의 그런 것들을 이행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조치들이 인류의 복지와 생물 다양성에 동시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건 사회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한다가 첫째인데 여기 환경적이 아니라 경제적도 들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 보호 관리 보건 조치는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 인류의 복지와 생물 다양성에 동시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복지에는 좋은데 생물 다양성에 안 좋은 것들은 여기서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뭐 그런 건 많지는 않겠지만 청취자분들이 근데 자연 기반 솔루션을 지금 왜 얘기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기 중에 나오는 CO2를 포집해가지고 이제 이걸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다에 있는 CO2를 이제 있는 거 다시 흡수해가지고 다시 정제해서 다시 보낸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인위적인 활동이다 보니 향후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 기반 솔루션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또 그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태계나 자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가급적인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 이를 해결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뜻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연 기반 솔루션은 이제 부작용이 최소화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전 세계 중장기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해보니까 그 순위별로 나열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기후 완화의 실패, 기후 완화 실패. 네, 두 번째로는 기후 적응의 실패, 적응 실패.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상 기후, 네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이 상위 4개의 개념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향후의 리스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4개가 전부 결국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파급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후 변화가 당연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식량 안보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더불어 생물 다양성까지 손실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구의 전 이제 생태계 붕괴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도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이제 다중 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자연 기반 솔루션이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이제 부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적은 비용의 자연 기반 솔루션.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네. 심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산림보건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맹그로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습지? 네, 아니, 숲. 예, 숲이 맹그로브라고 해가지고 연안 습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바다 네. 근처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네. 그 나무들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도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야생동물 복원이나 아니 산림 관련해서 자연 기반 관련해서 이제 보존을 통해 가지고 탄소 흡수원을 능력을 역량을 높인다든지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줄일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야생동물을 복원하는 게 탄소 저장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동물이 많아지면 막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걸까요? 지금 저희 이제 보신다고 하면 4월달에 이제 미국 예일 대학 환경대학원에서 네. 비영리 기관하고 협업해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보면 고래, 해달, 상어 같은 이제 야생동물들이 탄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순환에. 고래, 해달, 상어요. 네. 네. 그 9종의 야생동물들이 보호하고 복원을 할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연간 64억 1,000만 톤 정도를 포집하고 격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양이 어떤 거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 배출량이 106억 톤 정도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요. 네. 제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고 인도, 러시아, 일본인데 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합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고래, 해달, 상어 등 9종의 야생 동물을 우리가 보호하고 복원을 했을 때 네.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은 양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또 다음에 여쭤볼게요. 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든다 하면 아프리카에 이제 둥근기 코끼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배설물들이 나무 씨앗을 널리 이동할수록 널리 씨앗을 퍼뜨릴 수가 있고요. 배설물을 통해서. 네. 코끼리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예, 네. 그래서 나무를 씨앗을 멀리 퍼뜨려 가지고 또 그 안에 또 나무가 자람으로써 또 탄소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코끼리가 지표 식물을 밟아 가지고 나무도 이제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초식 동물 같은 게 세렝게티의 초식 동물은 누떼도 동일하게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누떼가 이동을 해서 이제 이동함으로써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뭐 탄소 흡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생물 다양성 보존과 복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나무가 더 많이 자랄 수도 있고 그 안에도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도 계속 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다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재밌네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늘어나는 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나 했는데 그 생태계 안에서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탄소 포집도 하고 식물도 더 잘 자라게 하고 토양도 보존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고래, 해달, 상어도 바닷속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야생동물을 보존하자는 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보존돼야 될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연 기반 솔루션이 이렇게 생물 다양성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있어서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혹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먼저 이제 생물 다양성이 이렇다라는 개념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다 좋을 것 같아. 네, 정성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한번 측정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인류의 이제.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좀 가장 큰 이슈는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은 하나의 개체만 통해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니터링 할 때 되게 복잡하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경우에는 지금 뭐 기존의 멸종 식물이나 동물들을 이제 추적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발자국
그런 것들 채취해서 이제 이제 생물 다양성을 측정한다는 건데 이거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다 할 수 있을까도 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생물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한다는 것은 그냥 통계치로 보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보니까 이 전체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하다.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이 측정하는 방법이 불확실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이미 이제 국내에서는 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영국에서 조금 이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후 테크 뭔가 기업이 소개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측정하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영국의 네이처 매트릭스라는 기업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많은 이제 뭐 VC라든지 투자자들로부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그 업체가 주목한 것은 이제 환경 DNA 기술입니다. 그래서 환경 DNA요. 네. 네. 그래서 생물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흔적을 땅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데다가 흔적을 남기거든요. 네. 예. 그 흔적을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DNA로서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걸 평가하겠다, 측정하겠다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네. DNA로. 아. 그래서 네이처 매트릭스는 환경 DNA 기술로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물이나 토양 같은 데를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네. 예, 그걸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생물들의 DNA를 추출하겠다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R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한 거. 네네. 그거 기술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작은 표본이다 보니까 이걸 증폭시키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제 생물들을 흔적들을 흔적을 트랙에 추정해서. 추적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물이나 흙이나 네. 나뭇잎이나 이런 걸 가지고 PCR 검사를 해서 알아낸다는 거죠. 네. 네이처 매트릭스네요, 이 회사가. 아,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박사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그렇죠. 예, 현지에 캠프를 차리고 네네. 거기에 트래킹 뭐 조사하고 표본 네네. 추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맞아.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게 맨날.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토양만 채취해가지고 연구실로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진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어느 만큼 보존하거나 얼마만큼 그 훼손하고 있는지도 이 검사로 간단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하태상 대표님은 네이처 매트릭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조사하기 바로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주목하는 게 생물 다양성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상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 안에 생물 다양성도 지금 속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많은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던데 다음에 또 연관돼서 다른 얘기 또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상 그린이엄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